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이셨습니다. 네. 당시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결국 이제 지방 분권이 가장 또 행안부 장관의 중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전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국민 안전 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 네. 다른 장관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총리님 말로 힘들게 하시네요. 네, 말씀하시죠. 네, 어쨌든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것과 지금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이제 맡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리님께서 문재인 정부 총리 수행을 잘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마치는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초대 행안부 장관과 지금 임기 1년을 앞둔 국무총리의 어떤 역할과 업무의 방점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수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행안부 장관 때는 이제 결국은 지방 분권이나 국민 안전 같은 그런 아주 과제를 집중해서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사실은 이제 준전시 상태의 어떤 재난입니다. 이걸 온 국민과 함께 어떤 극복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11월에 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 면역 달성,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즘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과 함께 하여튼 이걸 극복을 해보고 싶고 그러려면 결국은 또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는 이 양극화와 청년들의 좌절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바로 포용적 회복이라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정책적 비전이 국가 전체에다가 스며들 그럴 때까지는 해놓고 네. 저희들이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 극복 당연히 우리가 11월쯤에 국민 면역이 달성될 수 있어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걸 국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1년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총리님의 과제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는 이제 정부의 공약사항이랄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랄지 국정과제 점검이 대통령님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5월 19일까지 중단 없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했던 지역 공약을 좀 한번 점검하려고 시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시도를 받아봤는데요. 근데 어떤 곳은 좀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몇몇 시도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등 경기도나 인천시의 경제 공약들은 지역 공약들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데 반면에 전북이나 충북의 경제 공약들 지역 공약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이나 생태 휴양벨트 조성 등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들은 현대 중구 군산 전소 정상화 지원 등 지역 경제와 매우 밀접한 일부 사업 진행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보통 지역에서 발굴하고 제안해서 결정된 공약 같은 경우들은 균형 발전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역 내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고 이런 마음으로 제안한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요 국정과제 못지않게 지역별로 지난 대선 과정에 저희가 지역에서 제안했고 그걸 문재인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로 지역 과제로 넣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래서 제가 좀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각 부처별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들이
그래서 국정과제로 이제 그중에 추렸지 않습니까? 네.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완성이 된 것, 또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해나갈 것, 혹은 그런 의지는 있었으나 조금 미진한 것, 요걸 과제를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한테 그런 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앞 정권에서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어디에서 막혔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뭐 새로 하실 분들이 정책으로 채택하실 것은 채택하시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어서의 절박한 공약이 어떤 거냐 이런 문제일 겁니다. 네. 그건 그렇게 착실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진도가 나가는 것, 또 진도가 못 나간 것 이런 걸 정리해서 그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질 분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 정책 자체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 저나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만 이 지금 현재 자칫하면 어수선해지기 쉬운 네. 1년을 그렇게 한번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지역공약 같은 경우들은 좀 정비를 하시면 점검을 하신 이후에 예,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런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2017년 대선 당시에 각 당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PPT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예전 당명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도 저렇게 공약을 넣었습니다. 노원전 연구 정지, 원전 해체 기술 확보,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20% 이상 높일 것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전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실히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50 탄소 중립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탄 발전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면서 표리부동과 온갖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 행태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총리님, 탄소 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이 정책들이 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정책입니까? 예, 반드시 실현할 정책입니까? 의원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만 뭐 목표로 삼은 게 아니고 네. 전 세계가 합의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50 때까지 탄소 중립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얼마 배출하게 되면 또 그만큼 어떻게 흡수할 만한 다른 그걸 마련하지 않고는 이 경제 자체가 그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만든 물건은 못 팝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정도로 이 무서운 압박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혹독하지만 지금부터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도 뭐 건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좀 바꾸고 가야 됩니다. 예, 그걸 준비를 해야 될 때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모든 후보자들이 왜 원전이 더 이상 우리들의 말하자면 안전하고 뭐 아주 값싼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5분이 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탄소 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생겨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도 들으셨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예, 아니 이제 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아주 허약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 엄청난 에너지 대체를 해낼 수 있겠느냐, 또 우리나라 전체 뭐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야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거나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지원을 찾아내는 걸로 보면 아마 그 원내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곳곳에서 착착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잘 못 봤습니다만 해상 풍력 같은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자료 한번 봐주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요.
원전 더 짓겠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일석사조라서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정부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지역 경관 훼손할 문제 이런 것만 해부되면 된다.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하던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산지 태양광 허가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강화한 것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농지, 산지 태양광 중에서 산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권을 가림없이요. 소위 말해 그 산사태의 원인이 무슨 태양광 때문에 산을 깎아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도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과장된 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경사도를 강화하면서요. 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사태가 난 경우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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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상임위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의원님들께서 잊을만 하면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총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산사태가 났다, 태양광이 확대해서 산사태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 체크가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네. 예. 물 한 잔 더 드시고 하시죠. 예, 아직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태양광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원전을 축소하고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팩트와 어긋나는 이런 말씀들을 야당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십니까? 예, 의원님, 이 문제는 이번뿐 저희들의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거하고 또 별도로 어차피 다음 대선 과정에서 이것도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50 탄소 중립이나 혹은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 또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 보수 진보나 어떤 정당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결론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그거는 지금 약간의 좀 과장된 그런 허위 뉴스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런 문제들은 다 워낙 정보가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야당인 재생에너지 3020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총리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지금 3020으로 말하자면 막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뭐가 확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 성장하는 속도가 우리 계획보다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의지를 가지고 곳곳에서 정부도 또 관련 업계도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두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요 추가 달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3020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사는 말씀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걸 정말 그냥 한 정권이 내건 구호로 보시면 안 되는데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건 그건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분명한 일종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또 의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좀 많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떤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4.5%로 OECD에서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그런데 갈 길이 먼 재생에너지 사업들이요, 사실은 좀 여러 요인이 있긴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총리님,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대표적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그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이 발전 단가 대비 아마 지원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도 많이 이렇게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조금 쉽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들은 대부분 다 조금 설치가 완료됐거나 뭐 이런 등등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어떤 그런 소문들 뭐 말하자면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되면 뭐 인근의 농작물이 성장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네, 실제 이제 REC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REC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이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네.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네. 대부분은 뭐냐면 태양광 풍력 사업의 37.5%가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실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규모가 제일 크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군산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예. 네. 근데 이제 새만금 지역에서도 실제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이 표출됐었는데요. 지역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새만금구별청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실제 갈등이 있었고요. 이 갈등 내용에 대해서 총리실에 제가 입장을 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어느 정도 그리고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네.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하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를 통해서 수상태양광 2단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는 발전량을 서로 적절히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합의가 됐고요. 예. 근데 아쉬움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새만금청이 주민과 소통하는 지자체 소통한 노력을 보였으면 저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도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농성했더니 2달 만에 해법이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 새만금청이 꾸준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해왔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청와대하고 총리실에 전달하고 나서야 수용하는 이런 방식, 이런 행정부의 자세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또 소위 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 중에서 서로 간에 양보시켜 요청할 건도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 정부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자세를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태양광 사업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해서 유명해진 전남 신안 사례 예,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신안 같은 경우들은 이제 결국은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1인당 최대 51만 원까지 지급해서 4인 가구 기준에 최대 204만 원 연간 수익으로 800만 원의 수익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수용성을 좀 올리려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나에게 소득이 되는 내 수익이 돼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안군 이렇게 모범 사례하고 계신 신안군의 주민 참여가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안군은 보니까 보고된 바에 한 80% 되는 것 같은데요. 4%입니다. 신안군 아까 예를 들었던 데는 지금 신안군을 예를 들었던 거고요. 이게 네. 4%입니다. 주민 참여 비율이 전체 사업 신안군 규모 전체에서 예. 이 사업의 전체에서 주민 참여 비율이 4%, 지역 주민 참여 비율이 4%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요. 현행 REC 제도라는 게 주민 참여가 4%를 넘어도 추가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4% 이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 있는 군산 지역에서 지금 새만금 지역에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민 참여 비율을 80%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80%까지 주민 참여 높여도 80%나 4%나 REC의 가중치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요건 의원님 안 그래도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REC라고 그러셨죠? 예, 네. REC에 대한 어떤 비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리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많은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면 어떤 금융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 방식으로 채권이나 펀드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네, 제가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네.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펀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모펀드는 투자자를 지역 주민으로만 한정할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50명 이상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보호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 제도 갖고. 세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일명 크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를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모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달 가능의 금액이 최대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국내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에 따르면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봤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프로젝트당 평균 사업비가 태양광은 939억 원, 풍력은 3,904억 원입니다. 특히 이제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새만금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총 사업비가 1,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80% 주민들부터 모으려면 9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펀딩으로는 70억밖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자체가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 SFC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의 좀 뒷받침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총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주민 참여 방식을 할 때 네.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실행하는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지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검토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높이 네. 네, 하여튼 뭐 이 사업이 결국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봐서 예. 현황제철 제가 환자에 근무하는데 불구하고 일하는데 불구하고 네. 저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당연히 손님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장관님한테 한참 장관님 지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